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장 투입 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25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했고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북한군 파병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000명이 조만간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use it on our territory. 3,000 already on the territory of Russia. We think that they will have 12,000. 그런데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돼 교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리투아니아 비영리 기구 블루옐로 대표는 북한군이 25일 쿠르스크에서 교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 명 생존자는 부랴트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랴트인은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거주 몽골계 원주민으로 러시아가 북한 군인에게 허위 신분증을 발급해 위장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벨라루스에서 훈련하는 등 6개월 전부터 전쟁에 투입될 징후가 있었으며 몇 달 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북한 인력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부대를 꾸려 투입하기로 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HIV 감염 죄수에게 사면과 치료를 약속하고 전투에 투입한다는 포로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미 양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양국 외교장관까지 함께 모여 관련 대응을 논의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펜타곤에서 한모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합니다. 매년 열리는 SCM은 한미 동맹 간 주요 군사정책 조정기구로 통상 한미 동맹 관련 군사정책이 논의되는데 올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정부 대표단 일부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양국 외교부 장관까지 함께 만나 이른바 2+2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지 3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양상을 토대로 무기 지원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파병에 첫 공개 반응을 내고 국경을 넘으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hould Ukrainians strike back? Crossing through Ukraine, yes.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와 추가 파병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 압박 대응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파병 병력을 주고받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 추가 제재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 등은 러시아가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건 안보리 결의 직접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관련 인력을 훈련하는 것도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참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방장관, 미국을, 북한 외무상, 러시아를 각각 방문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쿠르스크에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고위급이 파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 지원단체가 북한군이 이미 지난 25일에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했고 전사도도 나왔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대러시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쓴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제 핵심을 해치는 그런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수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군 파병 소식이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보도된 다음에 우크라이나발 미디어에서는 이미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이제 혼합 편성이 되어서 북한의 인공기와 그 러시아 국기가 같이 걸려 있다는 그런 화면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게 은밀하게 이동한 북한군이 인공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했을까 이런 의심이 제기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위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오늘 이제 모스크바를 찾아서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추가 파병이라든지 이제 반대급북 등 후속 협의를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최선희가 이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정원의 설명인데 과거를 돌이켜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것이 23년 작년 9월 13일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초청을 합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래서 그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파병 계획이 있는가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웃 국가로서 북한과 러시아는 공개되거나 발표되지 않아야 하는 민감한 분야의 협력도 논의하고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또 파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언제나 반제 자주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폭넓은 얘기가 있었고 굳이 우주기지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를 초청한 것은 아마 그 파병이 있다면은 반대급부로 이런 인공위성 개발을 필요한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이전하겠다. ICBM 개발에 관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정찰 위성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 9월에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과 같이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1월 24일입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제 폴더를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최선희 손에 들린 수상한 서류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거기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희는 계속해서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거에 대한 이런 협상 창구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렘린궁에서는 최선희와 푸틴이 만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추가로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일단 만날 계획이 없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군 파병이 우리 국정원 발표로 해서 계속 그 보도되고 전 세계의 그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시아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성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1대1 단독 면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정말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위 악마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러시아로서도 그렇게 반가운 현상은 아니죠. 러시아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국제법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 얘기를 러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제법을 존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한 러시아 대사도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라프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서방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돼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소급 적용한 것뿐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4조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계속 국제법 틀에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 트럼프 공화당 후보 초박빙 구도요. 이렇게 접전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접전인 적이 없죠.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리고 짧은 시간에 나와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그동안의 격차를 극복하고 앞서고 있다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뉴욕 맨하탄에서 가졌던 집회에서 푸에르토리코 그 라틴계 유권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인데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에서 큰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박빙 승부에서 한 표가 아쉬운데 그렇죠. 이것이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트럼프 진영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합주 이야기도 해볼게요. 7곳인데 특히 사흘이 걸린 곳이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의 선거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은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 독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538명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그 후보가 이기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민주당에 치우치고 너무 공화당에 치우친 주는 아무리 유세라도 표심이 변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소위 경합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 경합주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 선거인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네. 비중도 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어느 후보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상원의원 선거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밥 케이시 민주당 후보가 자꾸 바이든 정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좀 우려스러운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북한군의 파병소 미 대선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계 원로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당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 등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 진영 원로 정치인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전국 현안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중도 보수계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과 연달아 만남을 가졌는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두 번째 당대표 회담 제안을 한 대표가 수락했지만 양측이 의제와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에 이바지했던 원로 인사들이 모인 국가원로회의가 33주년을 맞아 공동의장 체제로 재편하고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싱크탱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IT 혁명을 주도했던 세대인 만큼 AI 혁명을 주도해 국가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가원로회의 33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회의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1991년 탑골공원에서 창립됐는데 33주년을 기념해 다시 공동의장 체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전 부총리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원로회의는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창립 초기와 같은 33인 공동의장 체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회 각계의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는 연구원이라는 의미의 싱크탱크 원지원도 발족했습니다.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과 현오석 전 부총리,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100여 명의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원로님 여러분이 앞으로 나서서 나라의 바른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원로회의는 IT혁명을 주도한 세대로서 AI 시대를 맞아 각계 분야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겁니다. 이날 원로들 사이에선 포퓰리즘과 정쟁에 매몰된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는데 국가원로회의는 앞으로 정치 문제나 의료 갈등을 비롯해 사회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 두고 여권 내 파열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중진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영준 시장, 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결자 해제해라 책임을 요구했고요. 당을 향해서는 소통에 나서주길 당부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당 중진들이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필요할 때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인 목소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당내에서 예전에 있었던 뭐 개혁 목소리 등은 당대표 입에서는 많이 나왔어도 예. 사실 당에 있는 여러 그 구성원들 입에서는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 출신들이기도 하고 2019년도에 저희 당이 분열돼 있다가 모아져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서 좀 연락을 해온 분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목소리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심 악화 원인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 또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좀 여러 가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악화되는 거지만 어쨌든 일사불란함을 갖고 대화 관계에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당 중진들이 낸 공동 성명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결국 대통령실도 잘못하고 있고 당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그동안 뭐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지 2년 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이 20%에서 30% 박스권에 갇혔고 네. 총선에서 192대 108이라고 하는 대패란 상황이었을 때도 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때늦게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동안 뭐하러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전개되지 않는다면 소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어떤 레임덕 상황에서의 자기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 개별 예를 들면 중진들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과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대통령과 당대표가 싸우지 말라. 전 이 정도로 끝난다면 저는 아주 무의미한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쓴소리만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루 앞두고 여권 중진들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목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견제라기보다는 뭐 시정 요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겠죠 주변에.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당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100일 때 본인의 이제 성과 내지 소회, 그다음에 앞으로 비전을 밝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뭐 견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럴 의도보다는 사실 이 일정과 무관하게 이분들이 이제 단체장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저 부분과 우연한 일정의 겹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해법을 고심 중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봉사 활동,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중에 몇 개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몇 개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미 뚝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 사건 문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까지 황제 조사를 했고 무혐의 종결 처벌을 검찰이 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되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개입했거나 정치장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인데 이걸 대통령 부인의 사과나 대외활동 자제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저는 특검법을 수용해서 왜 죄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인 거지 이런 문제를 내버려 두고 그냥 사과하고 대외활동 자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한동훈 당대표 말대로 민심을 잘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친한계랑 친윤계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 기류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도 해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의 주장이나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고함을 밝혀라는 것인데 원래 수사라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가 다 되고 있고 지금 무혐의란 부분도 이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과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사과를 듣고 싶어 하면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부속실 설치는 뭐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감찰관 부분은 사실 당내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A라는 입장을 취해 있다가 이걸 B라는 입장으로 바꾸자는 이제 당대표의 주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당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저 부분도 크게 절차상에 어떤 거칠지 말지 여부를 떠난다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갈등의 요소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면 상설특검 특검 추천을 민주당 뜻대로 하게 되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법 위헌적인 거죠. 저런 발상 자체는 좀 조금 민주당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룰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태의 당면에서
그 본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뭘 바꿔요. 예. 이건 법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규칙 안에 보면 그 각자 뭐 대법원에서 한 명 추천하고요. 그렇죠? 추천위원을. 그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한 명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변협에서 한 명 추천하고. 이런 분들이 다 7분이 구성이 돼 여기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4명 중에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원래 상설특검의 그 도입 목적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건데 근데 저 자체 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고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반대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등을 불러서 거기서 신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곧 바꿔야죠. 그때 그럼 국내심 간사가 나와서 사회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경우의 수를 대비해 본다면 이것도 바꿀 거면 그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일반적이질 않다. 굉장히 정략적이고 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경기 룰이라는 게 결국 경기를 뛰는 분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건데 다소 합의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건 예를 들면 헌재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 나온 건데 여당을 배제하는 게 유연적이지 않냐. 지금까지 유사한 내용의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제기였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천권자와 그러니까 여당이겠죠.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상. 뭐 따지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겠죠. 이렇게 이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상을 수사 기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네. 특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설특검도 특검과 유사한 어떤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헌재에 의해서 위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위원이었던 특검에서 특검 수사관으로서 검사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때는 왜 위원이었던 특검 아래에서 수사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이라고 하는 상황은 헌재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헌재 판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 위헌 제기를 한 건데요. 예.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이에요. 여야가 다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자율권 범위 내다라고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했던 분들이 나와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전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예를 들면 법을 만드는데 누군 적용되고 누군 적용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입법권이 있다고 이건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상의 결정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위원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위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하위에서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 상위에 있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그때는 이제 국회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특검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당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합의한 상황에 국회 자율권을 보장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헌재가 그런 설치를 한 거고 이번에는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의 규칙이라는 것은 왜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경기 룰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을 배제한 채 4명을 추천하겠다라는 규칙을 바꾼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합의는 관례의 문제인 거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상위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례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수결도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해야죠. 네, 아침에 와서다운 열띤 토론과 냉철한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신 그 이후에 네. 상당히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쇄신을 촉구하셨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 관련돼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에 따라 당정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또 쇄신 드라이브는 걸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키거나 그다음에 당이 그 백서가 나왔잖아요. 그 백서법도 책임 공방이 있단 말이죠. 네. 과연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나한테 요만큼 있고 저기한테 이만큼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이 각자 팀에서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의한 갈등을 좀 불식시키는 이런 조치가 나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비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수청이라고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당의 앞날이 전국 정당,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약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피겠다, 이런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100일 기자간담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부원장님께는 한동훈 대표의 100일 평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한동훈 당대표는 차별화라고 한 전략을 착수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차별화가 성과를 내려면 꼭지를 따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제3자 추천 같은 경우도 지금 흐지부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복권했더니 대통령이 복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그에도 흐지부지 됐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독대 논란, 최근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이렇게 되면 차별의 전략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십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100일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차별화 전략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별화 전략은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에게는 아픈 대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 어지러운 여당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요.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났어요. 이렇게 외연 확장 행보 계속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았고 거기에 부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했던, 따라서 이것은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했던 문제가 선거 패배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야당의 당대표가 중도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상당히 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경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다가 뭐 정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보 또는 보수의 언론들을 만나면서 소위 야당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안정감들을 구가하는 두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2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앞두고 이런 외연 확장 모습들 계속 보이는 게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권 내 분열 상황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하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여권의 공세를 좀 막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법원을 향해서 야당의 대표라는 것만 갖고도 영장 실질 때 기각을 받아냈잖아요. 설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보면, 근데 집권 가능성이 큰 야당 대표 이런 타이틀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을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면 당내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의견이 불출할 텐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권까지 섭렵할 수 있을 정도의 대세다. 그러니까 집권 플랜 본부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내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어요. 이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모으고 있고요. 또 내달 15일에는 대규모 집회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저는 국민은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소위 지금 검찰 수사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수사를 왜곡하고 진술을 왜곡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 이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주장이냐? 그렇지 않고 최근에 저희 검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진술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제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집단적인
흐름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전 양심에 따라 그리고 증거에 따라 그리고 재판에서 나오는 변호인과 검사 측의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AI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경 판사 한 분은 저희 TV조선에 이 다소 재판부의 압박이 좀 과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 이런 설명도 했어요. 과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거 법리 내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면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압박을 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죄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죄 탄원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관여해서 사실관계에 개입한 사람은 무죄 탄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이건 무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선처 탄원서를 내죠. 근데 저렇게 무죄 탄원서를 일반인이 내게끔 여러 운동을 독려한다. 이 부분은 재판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게끔 독려하는 거로 저는 읽혀요. 그래서 저 부분은 판사들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재판이 다가올수록 여론전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 호포역 역사 안에 몸집이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오른팔을 물렸고 영무실 유리문이 파손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역산에 탑승장을 걸어가는 거대한 몸집의 멧돼지. 경찰이 권총을 쏘자 뒤를 돌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결국 엽사가 나서 멧돼지를 사살합니다.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시민분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 멧돼지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 오후 4시 45분쯤입니다.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은 오른팔을 물려 병원에 이송됐고 영무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활장까지 4층인데 계단 타고 이래 올라가고 4층까지 올라간 걸로 그래 보입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몸 길이 1.5m에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는 멧돼지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 도심에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멧돼지를 보면 놀라게 하지 말고 조용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K-팝의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만든 노래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8위에 올랐습니다. K-팝 여성 가수로는 최고의 기록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네, 빌보드가 29일 공개한 순위를 보면 순위권 안에 빌리 아일리시나 사브리나 카펜터 등 쟁쟁한 가수들의 노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팝 여가수가 달성한 최고 순위는 13위였습니다. 2020년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인데요. 아파트의 히트로 로제는 자신이 만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겁니다. 또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 싸이에 이어 K-팝 가수 중에 핫백 차트에서 탑10에 진입한 5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로제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면서 내 꿈이 이뤄진 것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함께 작업을 한 브루노 마스 역시 너무 기쁘다 로제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뮤직비디오도 순항 중입니다.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데 이어 2억 뷰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기록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지연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한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각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4월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이브에서는 지금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했었고 이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이브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이브에서는요. 이사회를 통해서 재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이사가 5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하이브 쪽 이사가 들어가면서 민희진 대표는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지금 김주영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또 이사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민희진 씨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본인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민희진 씨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있는데 이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본안 소송도 들어가 있고 본안 소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처분도 같이 들어갔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 가처분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희진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열리는 하이브의 이사회에 있어 그 이사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에 3명이 그 본인과는 좀 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인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희진을 이사로서 대표이사로서 선임하도록 하이브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이브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각자의 이사들 3명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이익은 없다. 그래서 신청에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도 아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민희진 전 대표가요. 어제 유튜브에 나와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직접 밝히고 미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한테 굳이 왜 이런 거 하냐라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데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난 쟤네 주장처럼 내가 뭐 나가려고 하고는 그런 적이 없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미행을 당했어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분이 그 기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었고 그 차 번호도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아무튼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들으신 것처럼 민 전 대표가 승소 확률이 낮은 걸 알고도 가처분 신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취지로 분석을 좀 하세요? 지금 민희진 씨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승소 확률이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뭐 신청 자체는 다 가능한 일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1심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사회는 당장 오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조금 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본안 소송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질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희진 씨가 그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대표이사 임기 이 부분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프로큐어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처분에 있어서의 결과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5명 중에 3명, 민희진 씨와는 좀 대립되어 있는 이 이사들이 과연 하이브가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이것을 따라야만 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건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희진 씨와 민희진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승소 확률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에서의 좀 승소 가능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희진 씨와 하이브 측과의 뭐 사이는 이런 것 같은데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하이브 CEO가 직접 사과까지 했어요. 어떤 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24일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문건이 있는데요. 하이브에서 내부적으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라는 것을 만든 것이 국회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요. 하이브 외에 다른 소속사의 아이돌들에 대한 외모 품평, 이제 온라인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문건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 성형이 과하다, 그리고 조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이브가 내부의 어떤 지도부에서 공유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일파만파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이브의 대표가 5일 만에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된 것인데요. 본인들은 어떤 여론 파악을 위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또 혹시 역바이럴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 또 올라와 있는 타 그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사과한다라는 것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인데 가족 여행을 가장해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약을 소지한 채 아이와 공항을 오갔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엄마, 아빠, 그리고 6살과 그 9살인 아이가 4번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가족여행을 간 것으로 보였는데 아빠의 가방 안에는 내부에 약간의 포켓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마약을 밀수입을 한 것이죠. 이게 필로폰이 6.6kg 그리고 케타민이 803g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30만 명이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족까지, 뭐 자녀까지 데리고 마약 운반을 하게 된 셈인데 어떻게 이 가족이 마약을 밀반입하게 된 건가요? 이 아버지가요, 온라인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보고서는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약 총책과 개인적으로 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이제 뭐 운반을 해오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가방에 넣은 마약은요 어디 땅에다가 야산에다 묻어 놓으면은 이제 마약 수거책이 그것을 다시 땅을 파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던지기 수법으로서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어떤 한 유흥업소의 직원이 구매를 했다가 이게 단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서 샀느냐 그리고 이 마약은 어디서 났느냐 이것을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필리핀에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까지 지금 경찰에서는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마약이 운반이 되고 뭐 배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부터 아파트 붐을 일으킨 로제까지 K컬처의 높아지는 위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한 대학의 국악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국내 주재 외교관들도 다수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흥겨운 가락에 맞춰 들썩이고 재미난 대사에 관객들은 웃음 짓습니다. 꼴에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우리 귀에 익숙한 뱃노래는 물론 우리 국악기로 가요 밤양갱을 재해석해 조화로운 선율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국립국악원에서 한 대학교 국악과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장에는 각국 외교관들이 즐비했습니다. Even if there were parts that I don't understand because I don't speak Korean, I feel deeply involved in the show. So much feeling can be taken away from that kind of instrument. I really much enjoyed it. It should be a soft power that Korea can use to promote their culture. 최근 K-팝은 물론 K-드라마와 K-문화까지 주목을 받자 K-국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K-국악이라고 할 정도로 국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요즘 국악도 적극적인 대중화와 세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형형색색의 국가꽃이 만개했습니다. 전남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국향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을을 만끽한 관광객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국화를 비롯한 가을꽃 축제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 나들이 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가을꽃 축제 일정에 차질이 좀 있었다고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을꽃의 개화가 늦어져 축제가 개막한 지 열흘가량이 지나서야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개막일인 18일에는 꽃망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야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구는 축제 기간을 늘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공원을 유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깊어가는 가을 더 풍성하게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0도, 광주와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겨울옷을 미리 꺼내어 준비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보관했던 겨울옷을 그대로 입었다간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소재별 옷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옷장에 있던 패딩을 꺼내와 봤는데요. 겨울에 세탁해둔 패딩은 제대로 보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통풍을 시킨 뒤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패딩을 보관할 때는 되도록 다른 옷들과 구분해서 간격을 유지한 채 종이나 방습대를 넣어서 함께 놔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트인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둔 비닐 커버에 넣어둔 뒤 오랜만에 입는 코트는 기름기가 휘발될 수 있도록 패딩과 마찬가지로 통풍을 시킨 뒤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 앞부분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자료 영상이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